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밀리언셀러인 틱나탄 스님의 화, 김미경님의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최재천 교수의 과학자의 서재, 통섭의 식탁 등을 기획하신 안시오라는 북 프로듀서 분이 계신데요. 써니즈의 첫 번째 책 1일 1답을 출간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영성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안시오님의 책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 살던 대로 살 수 없는 시간에서 단절된 영성의 회복으로 30억의 빚을 갚은 사람이라는 소제목의 내용입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 명상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명상 경력이 오래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원래 그는 영성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과거에는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만난 그는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많은 사람이어서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서 바닥을 치고 일어난 변화의 과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꾸준히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였다. 주로 일본에서 가져다 쓰던 전자회로 설계도를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덕에 벌이가 좋았고, 더불어 애국자라는 자존감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본 기술을 가져와 사용하던 아파트의 무인 경비 시스템과 무인 관리 시스템을 국산화시키는 일을 했다. 돈이 술술 벌리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쓰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다. 그는 차를 2대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BMW였고, 다른 하나는 취미로 타는 벤츠 컨버터블이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붕이 열린 차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석양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마흔 즈음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주로 겨울에 벤츠 컨버터블을 탔다. 추운 겨울에 지붕 열어놓고 달리는 건 또라이나 하는 짓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픈카는 겨울에 타야 제맛이라고 했다. 차 지붕을 열면 머리 위로는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지만,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 덕분에 차 안에 앉아있는 몸은 기분 좋은 열기 속에 있어서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니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한 아주 기분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에고가 강한 삶을 살았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게 되는데, 그는 머리 나쁜 사람을 싫어했고 일 못하는 사람이나 발전 없이 늘 제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했다. 국어라는 거지도 싫어했으며 노숙자를 비난했다.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삶에는 무관심했다. 모든 타인의 불운에 대해 무관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기 사건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제품 설계도만 팔았어야 했는데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에 완성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납품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있었는데도 설계도만 팔 때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 사실에 눈이 멀어 그냥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완성품이 나올 시기가 되었는데 제품을 수주한 쪽에서 기술적인 하자가 있으니 물건을 받지 못하겠다면서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나중에 앞뒤 정황을 맞춰보니 납품하기로 한 제품 유통회사 사장이 처음부터 계획한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자신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계약서에 스스로 서명을 했던 것이 큰일을 만들었다. 따지고 분석하기 좋아하는 그의 성격상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 조건을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이 가장 믿을 수 없었다. 스스로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의 판단을 마비시켰다고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 무렵 회사가 보유한 현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빚을 얻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그때 그는 분당에 있는 시가 25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팔아서 갚을 생각에 빚을 내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1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나왔다.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부동산 광풍이 지나간 뒤라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시작되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이 금융권에서 일하던 지인의 도움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 거품이 꺼지자 25억짜리 고가 아파트는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었다. 급한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화가 왔다. 사장님, 10장에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전화드렸습니다. 10장이라면 10억인데 그것으로는 빚을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10억으로는 어렵다는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결국 그것도 어리석은 판단이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그때 10억이라도 파는 게 나았다. 집을 못 팔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경매가 들어왔다. 2번의 유찰을 거쳐 6억에 낙찰되었다. 너무 억울한 가격이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갚지 못한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급기야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서운 불면증이 덮쳐왔다. 마음속에 화와 원망이 가득했다. 24시간 화가 나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날아간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그보다는 머릿속이 지옥이라 잠이 날아갔다는 게 맞을 것이다. 잠 대신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을 망친 사람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싶었다. 넌 나를 망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해. 지옥에 가야 해.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다.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남은 가족에게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 그 마음은 곧 지워버렸다. 사채회사의 실무를 맡고 있던 과장은 사장의 지시로 혹시 그가 죽을까봐 미행을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죽으면 돈을 못 받기 때문이었다. 회사도 문을 닫으며 모든 의욕이 없어진 그는 자신의 밥벌이와 상관없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던 일이었다. 그는 살아오면서 자신의 돈벌이와 관련된 기술 서적 이외에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도서관에 출근하면서 동서양 고전을 가리지 않고 읽기 시작했다. 특히 노자의 도덕경을 읽을 때는 눈물이 났다. 내가 왜 이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을까? 한탄스러울 정도로 빠져들었다. 자신은 자연의 이치대로 살지 않았고 반자연적으로 살았음을 알게 되었다. 눈물이 날 만큼 가슴을 파고드는 깨달음이 있었다. 크게 깨달은 만큼 앞으로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자가 밀리니 사채회사 과장이 집으로 찾아와 왜 매일 도서관에 가는지 물었다. 그때 비로소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채회사 과장이 6개월분 이자를 자기 월급으로 대납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 과장은 그쪽 분야 일에 잘 훈련된 전형적인 사채회사 직원이었다. 인간미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감사한 생각도 들었지만 기이하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가 더 이상 생활비를 줄 수 없게 된 이후 그의 아내는 갖고 있던 폐물과 해외에 나갔다 올 때마다 사다 준 명품 가방을 하나씩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는 말을 실천하듯이 가진 것들을 팔아서 버티던 그의 아내는 가까운 파리바게트에 새벽 알바 자리를 구했다. 알바가 끝나면 제과제빵사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에 다녔다.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그도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그 무렵 전자기기 설계를 원하는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와 거래가 있던 업체가 아닌 신생 업체였는데 지인에게 소개받았다고 했다.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규모가 아주 작은 회사였다. 브리핑을 들어보았더니 예전에 그가 설계해 본 적 있는 기계의 원리를 응용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져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설계 비용을 막무가내로 깎았다. 업계 표준 단가로 봤을 때 2천만 원이 넘는 설계를 400만 원에 해달라고 졸라댔다. 그는 기가 막혔다. 아니, 단가 협상도 웬만해야 협상이 되는 거지. 이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지 일이 되겠어요? 저를 소개받으셨을 때 경력에 대한 기본 정보는 들으셨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혹시 다음번에도 맡아주신다면 그땐 제값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다. 시제품 만드는 비용을 제외하면 설계를 50만 원에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그는 설계를 부탁한 사장의 눈을 보았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이 사람의 속을 어찌 알겠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진심이 느껴졌다.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할 순 없었다.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드리겠다고 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2천만 원짜리 일을 400만 원에 해달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0만 원밖에 안 되는 한심한 설계 의뢰를 받아놓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불쑥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노자의 도덕경 7장이 떠올랐다. 하늘과 땅이 영원한 까닭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인도 마찬가지 자기를 앞세우지 않기에 앞서게 되고 자기를 버리기에 자기를 보존합니다. 이 내용을 현실 버전으로 바꿔보았다.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면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자신을 버림으로써 성취를 이룬다. 그는 전자회로 설계자로서 자신의 기술이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왔다. 일본 기술을 국산화시키는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기술은 곧 내 가치이고 이것은 정당한 가격으로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당한 가격이란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이며 이러한 가격에 대한 자부심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상대에겐 고개를 숙였고 그렇지 못한 상대에겐 고개를 쳐들었다. 이렇게 살아온 방식에 대해 한 번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크게 사기를 당함으로써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를 사기친 상대는 기술에 대한 가격을 저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사기를 계획한 상대의 눈에 들어온 그는 단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고 그는 사기꾼이 던진 돈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던 것이다. 사기 사건 이후 처음에는 이제부터 사람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되뇌었다. 그러나 깊게 들여다보면 그는 애초에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사람을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으면 이익이 많아서 맡았던 것 뿐이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늘 계산기만 보고 일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계산기를 치워버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노자의 도덕경을 갖다 놓아 보았다. 이제 사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다. 벼랑 끝에 있으니 차라리 변할 수 있었다. 계산기 먼저 두드리지 않고 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채워주는 것을 목표로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다. 현실은 빚밖에 남지 않은 한심한 처지였지만 그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날 그는 신생업체의 설계 의뢰권을 맡겠다는 연락을 했다. 사장은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그 회사와의 프로젝트가 끝나고 설계비 정산도 모두 끝난 다음이었다. 몇 달쯤 지났을 때 설계를 맡겼던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난번에 설계비를 너무 싸게 해주셔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라 너무 놀라웠다. 100만 원은 이자 내는데 사용하고 20만 원은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다. 빚쟁이가 맞지만 이 120만 원은 큰 의미가 있는 돈이었기에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만 20만 원을 떼어내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는 확인을 하고 싶었다.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아도 빚더미에 눌려서 죽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음을 바꾼 다음부터 신기하게도 일이 많이 들어왔다. 예전에는 의뢰가 들어오면 가격부터 따졌지만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를 먼저 물었고 그것이 이치에 합당하면 가격은 상대에게 줄 수 있을 만큼만 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가격이 안 맞으면 아니 이 사람들이 뭘 모르네 하고 화부터 냈지만 마음속에 계산기를 치워버리기로 작정한 이상 기술에 대한 가격은 애초부터 0이었다. 그러니 가격 때문에 화를 낼 이유는 이제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를 낼 이유가 없어지고 나니 현실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도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다. 본격적으로 빚을 갚기 시작할 무렵 그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었다. 이전에는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몰려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였음에도 몸이 더 나아진 것이다. 6개월 동안 하루에 2시간만 자도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았다. 면역력이 놀랍게 강해진 것이다. 그는 자연의 이치와 맞지 않았던 삶을 되돌려 자연의 이치에 따르고자 했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려는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몸이 좋아졌다는 것은 우주가 자신을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도와주고 있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이 대목에서 우주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신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큰 사건을 겪는 사이에 자신의 반자연적인 삶에 대한 진정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신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108배를 꾸준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자신이 개발한 아파트 무인 경비 시스템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을 떠올리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삶을 참회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해서 공경에 몰아넣은 사람에 대한 극심한 분노가 사라지면서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쨌든 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사업 잘 되길 바란다. 는 마음으로 또 108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사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1.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2. 경비 아저씨께도 열심히 인사한다. 3.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고 나는 바쁜 사람이고 쓰레기 치우는 것은 경비 아저씨들이 할 일이야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4. 거래처 담당 직원이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미흡해도 무시하는 말투로 말하지 않는다. 5. 누구를 만나든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6.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1,000원이라도 준다. 예전에는 거지를 싫어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대로 살기로 작정한 후로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정비되어 거지가 없는 사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구걸이라는 행위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7.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 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일본 출장길에 비행기에 탔는데 아이가 온다. 짜증이 솟구친다. 하지만 아이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본다. 아이 마음은 지금 이럴 것이다. 나는 집에 있고 싶은데 엄마가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네. 나는 여기 있기 싫어. 불편해. 아이 엄마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떠올려본다.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는 거지? 어디가 아픈가? 승객들에게 미안해서 어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짜증이 없어진다. 그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선행이고 개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문 공부가 두터운 그는 단지 착할 선이 아니라 좋을 선의 뜻을 가진 선행이고 개선이라 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꾼다는 뜻을 가진 선행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을 최적화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가 몰랐던 영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영성을 회복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니 따뜻함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10년 동안 30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경험했던 빚 갚기 10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영원히 단절될 수 있었던 영성의 3가지 차원을 다시 열리게 한 시간이었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